안녕하세요. HLB 리버세라닙의 FDA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627 사태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실패한 줄 알고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 괜찮다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뭐 코빙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 FDA 심사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HLB도 자신감을 갖고 신약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서 에스모에서 했죠. 이거를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베스트로도 선정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요, 처음에 이제 진양곤 HLB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대조군이 오래 살아버렸죠. OS가 둘 다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항암제를 복용을 해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탑라인 6월달에 발표할 당시에는 1차 유효성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P밸류가 0.05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허가가 어렵다는 게 내부 1차 의견이었는데요. 자, 그랬던 의견이 이제 약물 혼용으로 목표 도달에는 실패했지만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바뀐 것들은 이유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이제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FDA에서 임상심사관을 지낸 국내 약학대학 모 교수는 팍스넷 뉴스랑 통화해가지고 임상적 유의성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도달하지 못해도 3, 4차 치료제로 FDA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중대한지, 뭐 최종 임상 데이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국내 바이오벤처 또 임상 관계자인데요. 이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통계적 유의성 도출 못해도 FDA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4차 치료 환자군 분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면 4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4차가 있는데 3차는 조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4차로 하면은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하고서 안전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양곤 회장 인터뷰도 보면은 이제 임상 최종 데이터, 그러니까 627은 탑라인을 발표했고 이제 최종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내부 그룹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NDA 신청 관련해가지고 최장 쪽으로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마저 이어서 하다 보면요. 먼저 이제 포도당에서 간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 그리고 근육에도 있고 간에도 있는데 이제 근육이 더 이제 우리 몸에서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게 더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글리코젠이 말이죠. 근데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포도당이 필요할 때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용한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인데요. 이제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은 그 반대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데는 인슐린이 쓰이고 그 반대는 글루카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 작용을 하는 단백질성 호르몬이다. 혈당이 떨어지면은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서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간에서 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가 췌장이죠. 여기에서 인슐린, 글루카곤들이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은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이렇게 그래서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런 신호 전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글루카곤이 이제 분비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세포막 표면들에 글루카곤 수용체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수용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시그널링 패스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시그널링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혈류 내 포도당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럼 췌장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그게 간으로 가가지고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혈관에 포도당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방이랑 글리코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롤 하나랑 결합한 에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 세 개가 붙었으니까 트라이 앞에 붙여서 트라이 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나오는 이제 글리세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씻죠. 만약에 물로 씻겨 내려가는 거면은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기 같은 것들은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비누가 필요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요게 비누인데 여기가 친수성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친하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친유성기, 기름이랑 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기름을 섞어가지고 같이 씻어 내려려면은 물과도 친화력이 크고 기름과도 친화력이 큰 이중적인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 어떻게 만드냐? 비누와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유지, 기름,
그러니까 지방산 이런 거랑 가성소다랑 이렇게 더하면은 비누랑 글리세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비누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가성소다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수산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NA랑 OH, 그러니까 Na 플러스 O 플러스 H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칼리 물질로 이제 양잿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랑 섞는 게 가성소다인데, 이 가성소다가 바로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산소, 수소 원자가 한 개씩 결합한 분자로 화학식은 아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물속에 용해되면은 이제 매우 강한 알칼리성이고, 이제 피부를 좀 녹입니다.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닿으면은 녹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런 하얀색 가루가 바로 가성소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비누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가성소다랑 이제 기름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일이랑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비누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가성소다는 사라지고 이제 글리세린이랑 비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 반응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비누가 되는 반응이죠. 자, 여기 보이는 수산화나트륨 NaOH랑, 이거는 이제 그 수산화나트륨이라고도 하고 가성소다라고도 한다고 했죠. 요거랑 이제 유지를 이제 하면은 이제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화학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수산화나트륨을 했는데 수산화소듐이라고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나트륨 원소기호가 이제 NH이고, 근데 영어 명칭은 소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봐도 아직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딱 다른 하나랑 비교를 하면은 확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염산이 강산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강산. 수산화나트륨이 바로 대표적인 강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염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이라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염산은 산이고 수산화나트륨은 염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의 다른 이름은 아까 봤듯이 가성소다, 양잿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잿물은 왜 이름이 이렇게 됐냐, 양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받아들인 잿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빨래하는데 수산화나트륨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또 말하면은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이제 희석한 그 액을 양잿물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비누 비슷한 것들을 이제 우연히 발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 제사 지낼 때 비계를 태우고서 그 재를 강물에다가 이제 풀었는데, 그 물로 몸을 씻으니까 더 깨끗해졌다. 뭐 동양에서는 재를 섞은 물로 더 때가 잘 빠졌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제 비누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한쪽은 친수성, 그다음에 친유성 돼가지고 물에 잘 녹고, 또 다른 쪽은 기름에 잘 녹아가지고 같이 이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기름에 흡착되어 있던 세균도 같이 떨어져서 세균 제거 효과도 같이 발생하는 게 바로 비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누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봤듯이 이제 지방 같은 거랑 수산화나트륨을 이제 섞는다고 했었잖아요. 뭐 식용유 같은 그런 지방이랑 섞으면은 이게 비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아까 이제 염산의 이제 극단에 있는 얘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강산이라고 했으면은 이제 강염기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했는데요. 이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게 이거 두 개가 붙고 이거 두 개가 붙어가지고 소금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을 섞으면은 소금물이 된다라는 재밌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소다,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또 소금물을 전기분해를 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이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이 얻어집니다. 아까 봤듯이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을 이제 섞으면은 이제 소금물이 되는데, 이 소금물 다시 전기분해하면은 수산화나트륨이 또 얻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췌장의 역할, 인슐린, 글루카곤, 그리고 포도당이 글리코젠 되고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지방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 얘기하다가 이제 비누 얘기까지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췌장 설명하려다 너무 돌아갔다 온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제약 리아백스주에 대해서 삼상 인선 시험을 통해서 효능 안정성 추가 입증하는 조건으로 허가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그리고서 삼상을 실시했는데, 이게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허가 기간까지 제출을 이제 못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지만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고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삼상으로 전공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통계 처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취소가 한번 되면요, 같은 치료제로는 1년간 신약 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연기가 돼가지고 2021년 8월로 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까지 하고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삼상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 내에 제출 못해서 취소가 나고서 이 삼상 데이터로 그러면은 그냥 허가를 받겠다 했는데, 그게 요게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거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NDA를 재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역시 바이오주들의 이제 숙명인 것 같이 요게 또 안정성, 유효성의 의문이 또 제기가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삼성제약에 이에 대해서 그 또 해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단 한 명의 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치명적 부작용도 30년간 보고되지 않은 안정성이 확인된 약물이라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의 이제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